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더 반갑네요, 그쵸? 네, 특별히 또 이제, 왜 반갑냐면, 9월 강의가 이제 새롭게 또 시작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항상 제가 강의가 새롭게 리셋이 될 때는 처음 시작할 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뭐, 사실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쵸? 네,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사람이 가르치고, 비슷한 그런 세팅인데 그래도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제 새롭게 좀 가보자 이런 겁니다. 근데 또 아주 또 발맞춰서 학원 위치까지 바뀌어가지고 저도 지금 적응이 안 돼요. 연구실도 적응이 안 되고 또 위치가 이게 강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런 저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들 보는 게 참 쉽지 않지만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다른 거보다 선생님들 앉아서 공부하시는 자리나 또 이 장소나 여러 가지가 조금이라도 더 편리한 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없다면 그런 것을 찾아서 더 편리하게 좀 누리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9월 이게 이제 제목이 뭐냐면 어, 동형 모의고사라고 돼 있죠. 이게 칠판도 다르네요, 그죠? 동형 모의고사 처음 만져봐서. 사실은 미리 좀 와서 적응을 해보려고 월요일 날 왔는데요. 아직 세팅이 안 됐다고 못 와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와서 처음 봤거든요. 칠판이 이게 감촉이 다릅니다. 나중에 한번 만져보세요.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네, 동형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죠. 근데 동형이 뭐의 동형이냐면 사실은 기출됐던 문제들에 대한 동형, 이게 형태가 같다, same type이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지난 마지막 강의 때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지만 동형 모의고사가 동형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90월 달은 기출된 문제만 풀어보는 기출된 형태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유형에도 좀 적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굉장히 이제 모험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강의를 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문제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푸는 입장에서 기출됐던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를 시도한다는 건요 모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대하시다가 이런 건 기출된 적이 없는데 이런 형태나 이런 내용이나 나온 적이 없는데 이러면 사실 딱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단 그 답을 알면 아주 이제 기쁘지만 모르면 어떤 마음이 들죠? 거부감이 확 들죠. 이런 걸 냈어? 이런 건 안 나올 텐데 나한테 지금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내는 저도 참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은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동형이 동형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하나 이미 우리 직강을 오시고 또 인강으로 따라오시는 선생님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이제 꾸준하게 계속해서 따라오시는 분들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계속 하고 계시니까 여전히 그 사이클 안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뭘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시험이 어때요? 조금 더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근데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거를. 재밌는 거죠. 이게 인지적인 우리 세팅을 하는 건데 시험이 가까이 왔는데 시험이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직 많이 남았네. 천천히 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이전에 하던 것보다 더 이렇게 열심히 하되 시험이 가깝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되게 어려운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냥 이 사이클에서 우리 동형 모의고사 지역부터 정신, 성인, 여성, 아동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계속 순서대로 부족한 것을 좀 채워가고 내 이제 지식체를 계속해서 좀 다듬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강의에 임하시고 또 문제풀이에 좀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강의를 해보면 사실 강사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편하게 하세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가면 이제 시간이 조금 다가오고 있으니 조금 더 열심히 하세요. 조금 더 열심히 하세요. 조금 더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젠 바로 다음 날 시험 보니까 이제 곧 시험 보니까 열심히 안 하시면 당신들 다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우리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다들 다 고등학교 졸업하셨잖아요. 그죠? 고1, 고2 이제 지나다가 고3 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예, 열심히 하죠. 다 열심히 하죠. 전투적이 되어서. 그 전까지 안 하던 사람들도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께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임용을 대비하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그럼 지금부터는 그럼 고3의 시기다. 뭐 9월부터 11월까지는 고3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미 1월 달부터 고3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렇죠? 예, 근데 지나간 시간들을 자꾸 돌아보면서 막 내가 이제 공부를 안 했는데 난 지역도 안 했고 정신도 안 했고 성인도 안 했고 여성도 안 했고 아동도 안 했는데 그럼 뭘 한 걸까요? 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지금 어떡할 거예요? 그럼 공부하지 마요? 포기해요? 예,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 여정을 가는데 저는 이렇게 다그치거나 막 예, 윽박지르거나 선생님들 빨리 안 하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예, 왜냐하면 다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쓰고 우리의 노력을 쓰고 우리의 열정을 써서 이 시간에 문제를 푸니까 그 문제를 풀고 또 숙제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거. 그래서 오늘 시험 보셨는데 많이 틀렸다. 아는 게 없더라. 예, 이러면 뭐라 그랬죠? 좋은 거다. 이게 좋은 거다. 만약에 오늘 문제를 풀었는데 한 문제도 내가 모르는 문제가 없더라. 예, 모든 답을 내가 정확하게 알겠더라. 하산하십시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예, 진짜예요. 그럼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문제를 여기서 풀 게 아니라 다른 고민을, 다른 것을 이제 더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를 풀고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맞추고 전체적인 오버롤한 전반적인 점수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겠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준비된 거에 자꾸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막 나는 지역을 완벽하게 끝냈어 이렇게 얘기해도 선생님들이 지역이 안 됐으면 지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성인을 잘한다 그래도 나는 성인을 모르면 성인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를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오늘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지나간 건 또 지나간 거고 새롭게 한번 새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OT가 따로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순서는 계속해서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이런 순서로 돌아가고 이전보다는 사이클이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전체가 지금 지역사회 전체입니다. 그렇죠? 네, 하루 만에 지역사회 전체를 이 문제 2교시 3교시 문제로 다 커버한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참 좋겠지만 선생님들 일단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서 논점으로 뽑아낸 것들을 같이 잘 좀 익혀보시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또 보완적으로 보시되 제가 오늘 문제를 내면서 한 가지 가장 좀 덜 낸 부분이 어디냐면 법령입니다. 왜냐하면 법령은 외우세요. 이제 법령은 각자 공부를 하시고 어떤 법령 문제가 나와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여기서 굳이 더 시간을 쓰지 않더라도 그렇게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염이란 병원체가 숙주 내에 침입하여 분열 증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그 결과 사람에게 질병이나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임상적 진단은 임상 증상, 혈액학적 검사 혹은 병원체 분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감염성 질환의 역학과 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시간에 따른 질병자 수를 관찰하고자 한다. 질문이 문제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그것 안에 이미 선생님들이 아셔야 하는 것 중요한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낼 때 가급적이면 디렉션이 길 때는 그 안에서 기입형이든 서술형이든 한 가지 이상 좀 답이 될 만한 것들을 꼭 포함을 시킬 테니까 문제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음 도식적 개념이 설명하는 것 가나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도식적 개념이 뭘 설명하고 있냐? 그냥 이 표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단순하게. 그럼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질병자 수가 변한다 이거죠. 그런데 가는 질병자 수가 좀 줄었다 늘었다 하지만 어떤 일상적인 그런 빈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나는 어때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질병자 수가 있을 때 처음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폭발을 한 이런 양상, 지금 시간 대비 질병자 수의 상황을 보고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문제에서 디렉션이 뭐냐면 가의 상태와 나의 상태가 각각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를 보자라고 해서 아래쪽에 가서 보면 문제에서 1번에 해당되는 내용과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디렉션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를 보니까 땡땡땡이란 한 지역사회 혹은 집단의 감염성 질환 혹은 병원체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지속적이라는 게 중요하죠. 계속 감염을 야기하고 있는 병을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장티푸스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걸 우리나라에 뭐라고 하냐면 풍토병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 나번에 반면 나 땡땡이란 한 지역사회나 집단의 어떤 질병이 평소에 나타나던 수준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면 평소에 나타나던 수준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행이다. 유행이다. 그래서 그 설명을 옆에다가 다시 써놓은 건데, 자, 옆에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풍토병의 엔데믹이라고 되어 있고요. 2번에 유행병은 에피데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데믹 디지즈와 에피데믹 디지즈. 그래서 풍토병이냐 유행병이냐. 자, 그래서 유행병이라는 것은 세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따라서 질병의 유행 여부는 반드시 과거 발생 수준과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하죠. 질병이 발생했는데 이 발생 여부가 현재 발생한 것이 무엇과 비교가 되느냐. 제가 좀 전에 가라는 것과 나라는 것을 얘기할 때 같은 지역,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면 처음에는 발생하지 않다가 나중에 발생하는 형태로 보여진다라고 이 표를 해석을 하면 이건 그냥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유행에 대한 설명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재와 과거를 설명하는 것. 지금 거기 세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과거의 발생 수준과 현재 발생 수준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면 이건 유행이에요. 유행. 그죠? 그런데 제가 문제의 디렉션에서 가 자체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1번에서 따로 문제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1번만을 놓고 본다면 이건 풍토병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자, 이렇게 설명될 경우가 우리 오늘 문제 중에도 있지만요. 가라는 지역과 나라는 지역이 있어서 두 지역 간의 발생 빈도를 비교한다. 발생 빈도를 비교한다. 이런 비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비교하는 것하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발생 시기, 그래서 똑같은 가 지역의 발생 시기가 1999년에서부터 2016년 이렇게 두 시기를 비교하는 형태의 비교가 있을 수 있다. 유행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죠? 동시대에 지금 2016년 현재를 봤을 때 어떤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유행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세요. 이러한 유행병이 넓은 지역에 걸쳐서 많은 사람에게 발생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범유행병, 팬데믹이라고 한다. 팬데믹. 그 영화 중에 감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감기라는 영화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막 발생을 하죠. 근데 거기서 그 의사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게 팬데믹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쉬운 말로 설명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팬데믹 뭔지 모르겠다 이거죠. 팬데믹이 범유행입니다. 자,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유행의 예는 콜레라, 패스트 등이며 최근에 신종플루, 사스 등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범유행병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이제 메르스를 넘어서 지카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다 우리가 이런 유행 안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그렇게 좀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 것은 내가 감염에 대해서, 질병 발생에 대해서, 유행에 대해서 이런 이제 이 일종의 이것을 우리가 기술력 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런 논의들을 얼마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가. 그죠? 문제가 다양한 관점에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9, 10월 달 강의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 중에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7, 8월 달에도 문제를 적지 않은 수를 풀었습니다. 제가 지역사회만 이렇게 다 묶으니까요. 70페이지더라고요. 그죠? 페이지로. 선생님들 다 해보셨어요? 그쵸? 보셨죠? 그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9, 10월 달에도 그러면 7, 8월 달에 70페이지였으면 9, 10월 달에는 한 140페이지 정도 내용을 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셨다면 오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9, 10월 달에는요 문제 하나하나를 풀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것을 제가 잘 설명하고 가급적 논점들을 다루지만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알고 있던 거 잘 정리하시고 모르는 부분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괜히 지금 70페이지, 7, 8월에 지역사회에 70페이지 정도 할당되는 양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거 다 보셨어요? 네, 웃지도 않으시네요, 다들. 그걸 내가 안 봤을 것 같냐? 이런 분위기인데, 예. 근데 그게 그 내용들이 숙지가 됐다면 굉장히 지금 좀 자신감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새로운 내용들을 막 70페이지, 80페이지 주는 게 지금 9, 10월 달 강의면요, 강의가 잘못된 거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수가 많지 않아요. 정말 엑기스로 문제가 나가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고 우리 거기 아는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우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9, 10월 달에. 예,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진짜 당락이 갈릴 거예요. 지나간 건 지나갔고요. 예, 지나갔잖아요. 8월까지는 지나갔어요. 9월달, 그것도 9월달 시작하자마자 다음 주는 추석이라, 예, 강의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쵸? 강의를 할 수가 없대요. 강의실에서 다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예, 학원 직원분들도 추석을 세야 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은 집에서 이제 9월달 딱 시작했는데, 이제 예, 열심히 쉬시지 말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예, 근데 또 추석이 돼서 약간 좀 여유를 가지시고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그런 것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중요한 건 하나의 문제를 보면서 그 안에서 파생되는 것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신다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용어도 중요하고 기술역학까지 사실 나아가서 기술역학에서 이런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질병 발생에 대한 양상, 그죠? 단순한 디스크립션, 기술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는 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다음은 건강증진 이론 중에 건강신념 모델 모형을 적용한 사례 가와 나 고혈압 검진 행위에 대한 설명의 일부다. 가에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구성요소 또는 개념을 쓰고 나의 기억에서 니을에 적합한 단어를 쓰시오. 자, 문제에서 꼭 묻는 게 많아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무엇을 맥락으로 지금 문제가 만들어지는지는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가에 보면 적용 사례가 나와 있죠. 제가 이번에 선생님들 문제를 좀 다양하게 내보려고요. 작년도 재작년도 출제된 임용고시 전 과목 문제를 다 뒤져봤어요. 물론 전 과목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좀 싫어하는 미술이나 음악 이런 건 잘 안 보고요. 좀 관심이 있는 우리 영역하고 좀 연관될 만한 것들을 다 뒤져봤는데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영역이 아니라 이 문제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문만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자, 거기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보시면 현석이는 이로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밑줄 친 것은 거기만 읽어볼게요. 현석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을 예전같이 자주 먹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조금만 참으면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자기도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렇죠? 예, 여기까지 읽고 지금 이 문제는 이미 건강신념 모형이라고 디렉션을 줬어요. 그러면 건강신념 모형 안에서 이 밑줄 친 것은 어떤 내용으로 설명될 것인가 묻는 게 우리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바로 밑에 나번에 가서 보니까 고혈압 검진 행위에 대한 설명. 자, 고혈압 검진 캠페인 하면서 아래쪽에 니은 기억, 그쵸? 기억부터 보시면 특정 증상 없이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또 고혈압이 심장병과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처방된 약 복용과 체중 조절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하는데 과도한 어려움이나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한다. 자, 이번 문제를 통틀어서 결국 묻고 있는 건 건강신념 모형 안에서의 개념들, 구성 요소들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겁니다. 근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답을 쓰는 것은 잘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쵸? 다들 이렇게 이 포커페이스로 지금 내가 어떤 답을 썼는지 모르지 이러고 계시지만 나중에 답안지 보면 다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일단 기억에서 니을까지는 쓰셨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뭐가 됐든.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실제로 건강신념 모형에서 아주 중요한 민감성과 심각성과 유익성과 장애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을 보세요. 제가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음과 비읍의 예시를 참고해라. 친절하죠? 자, 미음에 보면 인쇄물이나 각종 자료는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게 일종의 행동의 계기이고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 체중 조절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면 자신감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도록 자기 효능에 대한 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게 유용하다가 문제 안에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 밑줄 친 거는 뭘까? 앞에 밑줄 친 것은 다시 한번 보시면 두 가지의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을 예전같이 자주 먹지 못하는 것, 이건 뭐예요? 일종의 장애가 되는 거죠. 장애.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예요.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놀고 싶은데 못 놀고, 공부해야 돼서. 이런 경험들이 없으시면 그러면 그렇게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조금 참으면 체중을 줄일 수 있고 자기도 체중 조절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자, 아쉽지만 조금만 참으면 체중을 줄일 수 있다. 이 자체가 유익성으로 볼 수 있고, 바로 밑에 나오는 개념은 정확하게는 자기도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건 자기 효능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밑줄 친 것 자체는 뭐냐면 결국 지각된 유익에서 지각된 장애를 뺀 값, 그렇죠? 차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익이 있어서 이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건강신념 모형의 행위 결과에 관련된 마지막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은 가번은 지각된 유익성과 장애성의 차이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번에 해당되는 것은 기억의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에 대한 논의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건강신념 모형 안에 마지막에 거기 비읍에 나와 있는 자기 효능, 자 거기 개인이 행동할 능력에 대한 신뢰라고 돼 있죠. 자, 이런 개념들은 꼭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뭐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또 행동의 계기, 이것은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건강신념 모형은 뭐 한두 차례 출제된 건 아니지만 또 출제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그 모형에 대한 이론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3번. 다음은 뉴만의 이론을 몇 가지 명제로 요약한 것이다. 뉴만의 이론에 근거할 때 기억에서 니을에 알맞은 내용을 쓰고 방어선에 대한 서술의 빈칸을 각각 완성하시오. 자, 지금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 주어지는데, 자, 지역사회 간호학 안에서 실제로 출제 가능성을 따져보면 출제됐을 때 변별력이 가장 명확하면서도 출제자가 부담 없는 게 뭐냐면 학교보건법이에요. 그렇죠? 뭐 이론의 제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좋은 게 뭐냐면 이론 문제입니다. 이론 문제. 그래서 이미 선생님들 5, 6월, 7, 8월 뭐 계속해서 연습해 오셨지만 역시나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뉴만의 체계 이론 자체에서 묻고 있는 그 구성 요소들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에서 니을까지는 다 아마 쓰실 수 있었겠지만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세 가지죠. 개체 내, 그렇죠? 체계 내, 체계 간, 체계 외, 또는 대내, 대외, 대인 간의 그런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원. 그런데 수시로 조정 가능한 방어 기전인 니은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유연 방어선이고요. 그 다음 디귿이 정상 방어선, 또 내적인 저항 요소인 저항선까지를 썼습니다. 아래쪽에 가서 방어선에 대한 설명으로 니은, 디귿, 리을에 정상 방어선, 유연 방어선, 정상 방어선, 저항선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설명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빈칸이 이게 이제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 용어는 잘 알 수 있지만 이것을 설명하라고 하는 거, 결국 서술적인 설명 안에서 그럼 역동적인 유연 방어선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거기 니은의 옆부분을 보시면 기본 구조를 둘러싼 선 중에서 가장 바깥에 위치하는 것으로 외적 변화에 방어할 잠재력을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역동적인 구조다. 이게 이제 3번 문제의 니은에 해당되는 거기 그 니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고요. 그 다음 디귿은 정상방어선에 대한 내용인데, 정상방어선 설명을 보세요. 대상자의 안녕 상태 혹은 스트레스원에 대해 정상 범위로 반응하는 상태, 개인의 일상적인 대처 유형, 삶의 유형, 발달 단계 같은 행위적인 요인과 변수들의 복합물이다. 사실 이제 이런 용어를 외워야 되냐,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지만 중요한 건 분명히 시험의 경향은
그 구성 요소 자체의 명칭만이 아니라 설명까지도 충분히 우리에게 물어볼 수가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저항선은 체계의 방어 체계로 스트레스원에 의해 기본 구조가 침투되는 것을 보호하는 내적 요인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기본적인 명제, 기본 명제 한번 보세요. 자, 대상자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 체계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계속 변화한다. 체계 이론의 핵심은요, 체계가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예. 선생님들, 우리 체계도 지금 변하고 있죠. 이 강의실의 체계도 변해가지고요. 시작할 때는 굉장히 눈이 다 초롱초롱 하셨는데요. 시작한 지 지금 불과 몇 분 안 됐거든요. 다들 그런데 고개가 숙여지면서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지만 집중이 안 되고, 점차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전에 고생 많이 하셨죠. 문제 푸시느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전에 2교시, 3교시를 다 문제를 정말 열심히 풀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나서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면 반드시 어떻게 되게 되죠? 강의를 열심히 듣게 됩니다. 그죠? 강의 열심히 듣게 되는 게 아니라 몸이 이렇게 피곤해지고 지치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대학에 강의를 가도 그래요. 학생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힘들고 피곤하면 이렇게 약간 좀 누워서 강의를 들어요. 돗자리 깔아놓고, 그렇죠? 또는 그 눕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뭐 돗자리 놓고 깔고 하라는데 아무도 안 해요. 이제까지 제가 10년째 해봤는데, 근데 힘들면 좀 일어서시거나 돌아다니시거나, 카메라를 자꾸 가리시면 안 되겠지만, 돌아다니시거나 아니면 뒤쪽에 가서 이렇게 들으시거나 아니면 앞에다가 의자를 여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에 의자를 하나 놓고요, 다리를 앞에다 탁 올려놓고선 강의를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편안한 방법으로. 그래서 9,10월 달은 강의 시간에 졸지만 않아도 그러면 얻어가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시험 전날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난 아파도 시험장에 갑니다. 못 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아니 공부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중 메시지를 자꾸 주고 있죠. 그렇죠?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기 한번 보세요.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의 두 번째, 간호란 스트레스원에 대한 대상 체계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중재로서 개방 체계인 대상자의 안정에 목적을 두는 활동이다. 자,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걸 다시 설명하는 것 같지만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 있어서 기본 명제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방금 우리가 봤던 방어선도 중요한 논이고요. 자, 4페이지 넘어가시면 이 이론에서 예방에 대한 것도 중요하죠. 뒤에 문제가 하나 더 나오는데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은 특별히 그 부분을 한 번 더 다뤘는데 예방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근데 예방이 1차 예방과 2차 예방과 3차 예방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한번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번, 로이의 적응이론의 적응행동의 예이다. 자, 여기 선생님들 밑줄을 치시고요. 어떤 이론의 예이다, 어떤 이론의 사례다, 어떤 이론의 적용이다, 이런 논의가 제문제에서 나오든 강론서에서 나오든 선생님이 보시는 어디서든지 등장을 하면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요, 모든 시험 문제가 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에 대한 적용, 그 이론에 대한 사례, 그죠? 그 이론에 대한 예시, 이걸 내는 것이 항상 관건이에요. 어떻게 예시를 내야 이 사람들이 좀 헷갈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출제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변별을 해야 되니까. 잘 아는 사람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물론 대단한 학자를 골라내는 게 아니라 알고 모르는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시라든가 사례라든가 적용 예 같은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로이의 적응이론의 적응행동의 예다. 그러면 로이의 적응이론 안에는 분명히 적응행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럼 적응행동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적응이론 안에서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 그죠? 이론에 있어서의 개념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자, 그것을 오른쪽에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적응 양상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죠? 생리적인 양상, 자아 개념 양상, 역할 기능 양상, 상호 의존 양상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적응 양상들이 주어지기 위해서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스트레스원과 같은 걸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자극이라고 하죠. 자극은 뭐가 있어요? 초점 자극과 관련 자극과 잔여 자극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처 기전이 두 가지가 있죠. 조정 기전과 인지 기전이 있다. 이제 지금쯤 되면 쫙 정리가 되셔서 한 번이 아니라 벌써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부분을 가져다 문제를 내도 자신 있게 맞춰 주시기를 이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제. 예, 자, 그래서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적응 형태, 개인, 가족, 지역.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 간호와 강론의 경향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도 그렇지만 외국의 사례들이 대부분 이런 이론들을 적용할 때 결국 어떻게 하냐면요. 개인의 관점에서, 가족의 관점에서, 지역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지역사회 간호의 체계적인 접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적응 형태가 개인, 가족, 지역으로 돼 있을 때, 자, 대상자가 개인, 가족, 지역으로 돼 있을 때, 적응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기억에 해당되는 적응 형태는 무엇을 말하느냐? 생리적인 양식, 생리적인 적응이고요. 그 다음 니은은 자아 개념에 대한 것, 디귿은 역할 기능에 대한 것, 마지막 리을은 상호 의존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쉽게 말하면 노이의 적응 이론에서 적응 양상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답이 갈리는 거죠. 그냥 선생님들 이거 암기하시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제를 만나면 분명히 이게 어떤 사례가 어떤 예신지를 내가 알아야 분석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그것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좀 새겨지신 분들은 이 문제를 볼 때 이거 네 가지 묻고 있는데 그럼 이 네 가지가 가족, 지역까지 굳이 보지 않더라도 개인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죠. 그죠? 배고프다. 생리적 양상이네. 임신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극복하고 선으로 인지한다? 이거 자체는 그러면 자아 개념에 대한 것이네. 그 다음 모성 역할은 역할 기능에 대한 거. 마지막 것에 가서 보시면 가족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다. 상호 의존에 대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립이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개인의 대상자가 개인이다, 가족이다, 지역이다 이렇게 나눠진 것에서 만약에 문제가요. 개인과 가족을 빼고 지역만 갖다 놓고 똑같은 문제를 냈다고 생각할 때도 내가 답을 맞출 수 있겠는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그렇게 가혹하게 내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기선 그냥 이런 게 다 붙어 있습니다 라고 냈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론의 적용이나 사례나 예시를 생각할 때는 우리의 적용은 항상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지역사회 그렇죠?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적용의 사례들이 이 이론 안에서 뭐라고 명명되느냐. 그거 우리가 영어로는 네이밍이라고 하죠. 어떻게 네이밍 되느냐. 어떻게 이 이론에 대한 명칭이 구성 요소가 정해지느냐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줄만 한번 보세요. 여기 니을에 보면 가족에 보니까 가족은 임신한 딸이지만 사랑과 지지를 해준다. 지역사회 비난하지 않고 10대 임신부를 지지해준다. 이런 사회가 돼야겠죠. 그렇죠. 자, 5페이지에 가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같은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도 나와요? 각각의 양상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문제들도 출제할 수 있다. 그게 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밑줄 쳐져 있는 거 우리 7, 8월 달에 똑같은 거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아 개념 양상 안에서 신체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모르면 틀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역할 기능 양상에 있어서 이것은 무엇에 대한 적응 방식을 말하는가 또는 상호 의존 방식에 있어서 상호 의존 양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구체적으로 잘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극도 마찬가지죠. 초점 자극이냐 관련 자극이냐 잔여 자극이냐. 또 대처 기전. 지금 여기서 문제를 낸다고 하면요 많이 낼 수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2페이지 지금 5페이지 하나만 제대로 외우셔도 만약에 로이의 적응 이론이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변형들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겁니다.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죠. 6페이지 5번 A지역의 표준 사망비를 구하고자 한다. 자, 표준 사망비의 밑줄을 치시고요. 표준 사망비가 뭔지를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풉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 지금 보았던 5번과 같은 문제에서 로이의 적응 이론의 적응 행동 예의다. 이걸 이렇게 우리 보건교사가 되려는 선생님들 말고 영양이나 그죠? 기술이나 뭐 가정이나 체육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보면 이 문제 풀까요?
풀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군요. 못 풀죠. 어떻게 풀어요? 예? 뭐 전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몰라요. 이론을 모르면 못 풀어요. 왜요? 뭘 묻는지를 모르니까. 어떤 이론을 지금 기반으로 한지를 모르니까. 용어를 모른단 말입니다. 용어를. 제가 선생님들 문제를 내려고 다른 과목을 막 이렇게 뒤져보는데요. 모르겠더라고요. 유형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이제 눈이 커졌던 게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표준 사망비가 뭔지를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9, 10월 달에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제 이건 제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일종의 생각하는데, 9, 10월 달에 내가 생판 처음 보는 거, 내가 생전 처음 보는 거, 이제까지 시험 공부를 하긴 했는데,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죠?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는 뭐 그건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공부를 내가 이제까지 많이 못했으니까 다 새롭게 보인다. 모든 게 날마다 새롭다. 이거는 그건 참 기쁜 일이죠. 이제라도 보게 되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왔는데도 뭔가 새로운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너무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 이제 선생님들 그걸 지금 보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 시간이 가까울수록 내가 새로운 거 뭔가 독특한 걸 공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보게 된 걸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가장 근거리에서 시간이 가까운 상태에서 만났으면 그건 기억할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래서 사실 9, 10월달, 11월달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하고 문제를 내고 모의고사 준비하는 저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말고 해야 된다. 왜 자꾸 그걸 의식하면 안 되거든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비례 사망, 표준 사망비를 구하고자 한다. 표준 사망비가 뭔지를 모른다면 문제를 못 푸는데, 자, 총 인구수가 10,000명이고 사망자는 50명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총 인구수가 10,000명이고 사망자 수가 50명이다. 그러면 사망률은 어떻게 돼요? 사망률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아니, 숫자를 계산 안 하셔도요. 뭐분의 뭐예요? 만분의 50. 만분의 50이에요. 쉽잖아요. 그쵸? 그런데 A지역의 표준 사망비를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만분의 50은 뭐예요? 조사망률이에요. 조사망률. 그냥 단순히 크루드하게 그냥 러프하게 전체 10,000명 중에 50명 죽었다를 계산하는 것이 조사망률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표준 사망비를 구하고자 한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표준 사망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간접 표준화법을 사용해야 한다. 간접 표준화나 직접 표준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않고 복잡하실 수 있지만, 자,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사망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사망률을 계산하는 이유는 뭐죠? 사망률이 높다는 건 이 집단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 망할 가능성이 크다. 심각하다. 그죠? 사망률이 낮다는 건 아직 쪽 건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망률을 계산을 하는데, 사망률의 계산이 정확한가 아니면 불명확한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표준화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헷갈리게 하는 요소를 제거해서 더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게 표준화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표준 사망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간접 표준화를 사용하는데, 두 군을 비교함에 있어서 여기 두 군을 비교함에 밑줄 치십시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5번 문제에서 A지역의 표준 사망비를 구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요, B지역이나 C지역이나 다른 지역이 없잖아요. 그쵸? A지역의 사망률만 구하면 만분의 50이면 끝나는 거예요. 높아요, 낮아요? 몰라요. 높고 낮으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만분의 50인데 어쩌라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분명히 표준 사망비를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정보들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금 5번 문제에서 표준 사망비를 구한다는 건 어떤 인구가 설정돼야 된다는 거죠? 표준 인구가 설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표준 인구가. 왜요? 왜요? 비교해야 되니까. 비교해야 되니까. 비교. 그래서 두 군을 비교함에 있어서 그중 한쪽의 연령별 특수 사망률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먼저 표준 연령별 특수 사망률을 대상 집단의 인구 구성에 곱하여 거기 2번에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시면 표준 연령별 사망률이죠. 특수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결국 표준 연령별 사망률이에요. 표준 인구의 연령별 사망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A 지역의 표준 사망비를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표준 인구의 연령별 사망률. 그쵸? 그런데 표준 인구의 연령별 사망률이 있으면 A 지역에 뭐가 있어야 비교가 될까요? A 지역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가가 있어야죠. 그래서 대상 집단의 인구 분포가 필요하다. 그 두 가지예요. 자, 선생님들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는 표준화를 가지고 선생님들 말 이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의도를 왜곡하지 마시고요. 좋은 마음으로 문제를 낸 거거든요. 표준화는 왜 한다고요? 비교하기 위해서,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A 지역, B 지역이 동일하게 A 지역, B 지역이 같이 등장하면 두 지역의 비교를 하지만 한 지역만 등장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표준 인구가 필요하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아래쪽에 2번에 보시면 2번 다시 한번 볼게요. 먼저 표준 연령별 사망률을 대상 집단의 인구 구성에 곱하여. 그러니까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표준 연령별 사망률과 대상 집단의 인구 구성, 대상 집단의 인구 분포, 그것을 곱했을 때 뭐가 나와요? 관찰 사망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표준 인구에서는 50대 이상의 사망률이 100명 중에 1명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지금 이 집단의 50대 이상의 숫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몇 명이 죽어야 맞아요? 죄송합니다. 예. 표준 인구의 50대 이상의 사망률이 100명 중에 1명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집단의 인구가 50대 이상의 인구가 1000명이다. 그럼 몇 명이 죽어야 돼요? 10명이 죽어야 되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찰 사망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관찰 사망수도 있고 기대 사망수도 있어요. 기대되는 사망수와 관찰되는 사망수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인구에 의해서 나오는 수하고 실제로 그 집단에서 기대되는 사망수를 비교하는 개념이 뭐냐면 그게 간접 표준화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세요. 표준 사망비를 계산한다라고 할 때 거기 SMR이라는 것은 표준 사망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표준 인구에서는 지금 1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표준 인구는 50대 이상의 사망률이 100분의 1이라서 인구 50대 이상이 1000명이니까 10명이죠. 10명이 죽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 보니까 표준 인구 집단에서는 10명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집단에서는 10명이 아니라 12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SMR이 어떻게 되죠? 1보다 크죠? 이해 가세요? 정말 다 이해가 가는 것 같네요. 그죠? 이거 이해 가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확실히 이해 가시죠? 한 집단에 대한 건강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거고요. 한 집단에 대한 사망률을 보는 것은 비교하기 위한 것인데 비교 대상이 없으면 표준 인구랑 비교하는 것이고 표준 인구랑 비교했을 때 표준 인구에서는 몇 명이 죽는다. 전체 연령 중에. 근데 이 집단에서는 그 연령보다 더 죽었다. 그러면 표준 사망비는 1보다 크다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건강 수준이 안 좋은 거죠. 근데 1보다 낮다면 그러면 건강한 거다. 왜?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죠. 사망률 계산 왜 한다고요? 비교하기 위해서. 건강 수준 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6페이지 왼편 하단에 보시면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 어떤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또는 변수들이 각 인군의 구성비가 상이할 때 이 차이로 인해 유발되는 조율의 차이를 보정하여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가죠. 6번. 5번 같은 문제를 보다가 6번을 딱 보면 설명할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시험 문제에 그런데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에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설명을 많이 요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설명할 필요 없는 문제들도 많이 나와요. 그거는 전적으로 뭘 해야 되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9, 10월 달에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 됩니다, 진짜.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아마 앞으로 100번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지나간 거에 연연하시거든요. 선생님, 내가 이제까지 공부를 안 했거든요. 9월달 이번 강의 이제 내가 들어와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됐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될까요? 꼭 거기 뒤에 이제 될까요?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물어보시거든요. 분명한 건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뭘 열심히 하냐면 내가 모르는 걸 채워가는 걸 열심히 하죠.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 6번 같은 경우에 딱 보시면 여긴 대기오염입니다. 대기오염인데 대기오염에 있어서 어떤 용어들을 지금 중요하게 문제에서 묻고 있냐면 자, 설명되어 있는 걸 보세요. 기온은 지표면이 상층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지표면이 상층보다 기온이 낮아서 지표면 공기의 상승이 억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기온의 역전이죠. 기온의 역전. 자, 니은 공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질소, 그죠? 산화질소와 탄화수소가 자외선에 의해서 광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 2차적으로 오존이나 판 등을 발생시키는 거죠. 광화학적 스모그,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광화학적 스모그를 발생시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1단계, 대기오염의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1차 오염물이 태양광선 에너지에 의해서 O3를 형성하는 과정, 이걸 광학 반응이라고 하고 2단계 가서 보면 이제 스모그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 기온의 역전에 있어서 아래쪽에 보면 방사성 역전과 침강성 역전 두 가지가 나누어지죠. 자, 선생님들 이미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계속 얘기했지만 똑같은 역전인데요. 침강성이냐 방사성이냐 두 가지가 달라요. 그럼 시험의 포인트예요. 그거는. 그렇죠?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뭔가가 똑같은데 다르다. 그럼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출됐던 포인트들도 결국 그렇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영역이 있는데 문제가 안 나왔다. 그럼 그걸 잘 주의해서 보시면 분명히 거기서 나와요. 근데 그걸 제가 가급적 많이 다루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6번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방사성 역전과 침강성 역전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문제를 내려면 이 문제는 기입형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서술형이 돼야 되죠. 문제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그렇게 다 돌리지 못합니다. 그럼 방법은 사실 두 가지죠. 선생님들하고 이런 것을 연습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기입형 문제만 한 1000문제 풀고, 그쵸? 서술형 문제만 한 1000문제 풀고 논술형 문제만 한 500문제 이렇게 풀면 그럼 합격할 수 있겠다. 사실 그럼 말이 되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가혹하죠. 힘들어요. 문제 내기도 힘들고 풀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기입형 문제로 접근을 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다루어지는 다른 개념들도 정확하게 좀 익혀두시고 정리를 해두시면 분명히 이제 이게 다른 형태로 돌려서 문제가 출제될 때 선생님들이 득점력이 올라갈 겁니다. 자, 거기 방사성 역전 한번 보세요. 야간에 대지가 복사에 의해서 냉각되면 따뜻한 공기 밑에 차가운 공기층이 생겨서 대지가 태양에 뜨거워질 때까지 공기의 수직 운동이 정지되는 것. 핵심은 수직 운동이 정지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침강성 역전은 위에서 뚜껑이 덮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공기가 단열 압축을 받아서 가열되어 따뜻한 공기층을 형성하고 이것이 뚜껑과 같은 작용을 해서 오염물질이 보다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 중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것. 핵심은요. 공기의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기오염의 주된 문제로. 자, 그 다음 7번. 자, 외상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두 병원의 진료 수준을 사망률의 차이로 비교하고자 한다. 자, 방금 앞에서 A 지역에 있어서의 표준 사망비를 구하는 문제를 이미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시는 순간 유사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진료 수준을 비교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앞에서는 A 지역에 있어서의 표준 사망비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료를 어떻게 모아야 되냐를 묻는다면 지금 7번에서는 실제 A와 B 병원을 주고 두 병원에 있어서 뭘 구해요? 진료 수준을 비교해라. 실제 비교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다 잘 해보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자, 중요한 건 그 표에서 가장 쉽게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게 뭐죠? 조사망률입니다. 조사망률이 뭐예요?
A병원의 조사망률이 얼마가 되죠? 15,000분의 얼마요? 600. 그쵸? B에 있어서의 조사망률은 어떻게 돼요? 15,000분의 600. 그쵸?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데 중등도에 따라서 경상이냐 중상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게 이게 이제 중등도별 사망률이 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는 연령별 사망률이라 인구 분포가 필요했지만 여기서는 중등도가 필요해서 경상과 중상에 따라서 나누어져서 사망률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를 하고 나면 이제 세 번째 7페이지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표준화 사망률의 산출은 결국 A병원에 있어서의 사망률과 B병원에 있어서의 사망률이 계산이 되어지죠. 맞죠? 자, 거기 그 3번만 한번 보세요. A병원에 3만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설정됐을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표준화를 하십시오라고 문제를 낸 거지만 선생님들 그냥 그 3번에 나와 있는 표준화 사망률의 산출을 써놓고요. 여기 3만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근거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푸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A 지역에 A 병원에 있어서 A 병원의 경상에 있어서의 환자, 그렇죠? 경상에 있어서의 환자 수의 경상에 있어서의 환자 수 그리고 중상에 있어서의 환자 수를 합한 값, 그렇죠? 근데 두 A 병원의 경상과 중상에서 각각 표준 숫자를 얼마로 계산을 한 거예요? 15,000으로 계산을 한 거죠. 경상도 15,000, 중상도 15,000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3만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인구를 경상 15,000, 중상 15,000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합한 값이 3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걸 이해하시면 이제 다 이해한 겁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 이거를 풀 수도 있어야 되고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기입형이나 서술형이나 논술형이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주 이런 논의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나한테는 오픈캐 순서로 주든 빈칸을 채우라고 하든 뭐든지 잘 맞출 수 있어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것 한 가지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지금처럼 그냥 풀어라 라고 나오는 게 어렵죠. 근데 이걸 안다고 해서 거꾸로 특정 부분을 딱 찍어가지고 왜 이 숫자가 나오는지를 설명하시오. 왜 이 숫자를 설정했는지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근데 그런 것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가 한번 본인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밑에 계산해보 보니까 A, B의 조사망률은 같지만 표준화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A가 B병원보다 진료 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한 논제가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조사망률과 무슨 사망률이요? 표준화 사망률. 여기서의 표준화는 중등도에 따른 표준화예요. 그죠? 중등도의 차이에 따른 표준화 사망률을 계산했을 때 A와 B를 계산하니까 어디가 더 커요? B가 더 커죠? B가 더 크죠? 그쵸? B가 4.5고 A는 3.5니까 그래서 A가 B병원보다 진료 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다. 자, 유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 어떤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혹은 변수대 각 인군의 구성비가 다를 때,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그 박스 안에 직접 표준화법, 간접 표준화법 이미 다 우리가 설명이 됐던 부분들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앞에서 봤던 문제랑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세트로 좀 연결해서 확실하게 좀 이번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죠? 기출이 됐어요. 어디 그런 게 기출이 됐냐? 계산하라고 낸 게 아니고요. 그 자체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것에 대한 명칭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나왔으면 이제는 충분히 풀어가서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거나 풀어내라고 하거나 문제 출제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볼 때마다, 표준화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 어떤 그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자꾸 표준화를 강조하니까 왜 자꾸 표준화를 내냐고, 이런 안 나오지 않냐고,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갑자기 딱 시험 문제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던 게 결국 나오긴 나오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제가 그런 걸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 맞추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얘기를 해도요. 그걸 중요하게 안 듣고 문제가 나왔는데 못 풀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그런 그 유익을 잘 좀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쓰실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올해 문제를 또 잘 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저는 그게 부담이죠. 어제 어떤 책을 보니까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일을 할 때, 일을 하는 이유가 남을 위해서 해라. 그죠?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할 때 다 남을 위해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죠. 남을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공부한다. 내가 내 뭐 남편을 위해서 공부한다. 자식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거 공부가 안 되죠? 아니, 그러면 공부가 돼요. 거꾸로.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공부하면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퍼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요.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인데요.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기로 했어요, 더. 문제를 낼 때, 이건 내가 풀 문제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제가 풀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푸시는 거죠. 그래서 잘 푸시고 도움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아래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거주지가 신생아 체중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가설을 세웠다. 가설이 맞냐 틀리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비교를 했더니, 다 비교가 항상 들어가죠. 도시와 농촌의 신생아 체중을 비교하는 연구를 시행해서 연구 결과 도시 지역의 신생아 체중이 농촌 지역의 신생아 체중보다 높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분석 결과 이 차이는 거주지 때문이 아니었다. 뭐 때문이었다? 경제 수준이 문제가 있었다. 차이가 있었다. 이걸 결국 우리가 원하고 혼란 변수, 그렇죠? 혼란 변수 또는 다른 용어로 교란이라고 합니다. 교란. 거기 8페이지 오른쪽에 5번에 보시면 교란 바이어스라고 돼 있죠. 교란 또는 혼란 바이어스는 모집단에서 혼란 변수가 있을 때 표본 추출의 과정에서 측정 오차 또는 분류의 오차가 있을 때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혼동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A가 B에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이는데, A가 B에 영향을 준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생각해보니까 잘 보니까 여기 C가 개입돼 있었다, 이런 거죠. C가 개입돼 있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8페이지 1번 한번 보세요. 혼란 변수, 설명 변수의 결과 변수에 대한 효과가 외적인 변수의 효과와 혼재돼요. 거기 혼재가 핵심입니다. 혼재. 연구 결과는 이 외적 변수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한다. 왜곡되었다고 한다. 그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 저도 선생님들 모의고사 지금 강의 오실 때마다 선생님들 자꾸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공부하는 양이 요만큼인데 이 내용을 내가 지금 얼마나 충실하게 익혔냐 안 익혔냐 그것만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혼란 변수를 없애야 돼요. 혼란 변수로 뭐가 들어가요? 불안함, 초조함, 그쵸? 나의 강박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야 자꾸 결과를 바꿔요. 그걸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 지금 2번 보시면 이 변수는 설명 변수와 관련이 있으면서 동시에 결과 변수와도 관련이 있는 변수로 질병의 위험 요인이어야 한다. 그게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관련이 있긴 있는데, 보다 더 직접적인 관련,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공부를 한 것과 합격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설명 변수와 결과 변수, A가 B를 설명한다. 그렇죠? A가 B의 설명 변수고 B가 결과 변수다. 이렇게 딱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 거기 4번 한번 보세요. 4번. 추가적인 예라고 써 있는데요. 커피 또는 흡연과 관상동맥 질환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선생님들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커피 많이 먹으면 관상동맥 질환이 생긴다.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안 생기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이제 쉴 때가 된 것 같군요, 다들. 커피 자체가 관상동맥 질환하고요 인과관계를 연구한 연구가 있어요. 연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서 커피가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구도 있어요. 그때는 흡연이라든가 다른 요소들을 다 통제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경향이 많아서 실제 관상동맥 질환은 흡연으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뭘로 봐요? 커피로 본다. 이게 뭐라고요? 혼란 변수. 혼란 변수. 자, 쉴 시간이 됐다고 그랬죠. 잠깐 쉬고 9번부터 서술형 문제들 또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